안녕하십니까. 한자 능력 검정시험 배정 한자 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한자를 풀이한다는 거는요,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옛날 이야기 속으로 물숫자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물숫자는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보아와서 아하, 이것은 웬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어원이 이처럼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물줄기의 모양을 본땄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물수로 외워집니다. 그러나 이 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가에 뚝까지 그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내천자입니다. 이것은요, 그 뚝은 없고 물줄기 모양만 본따서 물수입니다. 응용 한자를 보면요, 수문, 즉 물을 높낮이를 조절하는 문, 생수. 이때 이건 사는 물이 아니고요, 싱싱하다 또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낳다 또는 날생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살아있는 물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면 되겠죠. 사실 여러분 누구라도 다 생수를 마셔봤겠죠. 그러나 그 생자가요,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풀이된다는 걸 안다면 한자의 어감과 또 여러분의 어떠한 표현 능력이 다양해지겠죠. 그럼 그 다음 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집실자입니다. 이 집실자는 여러분들이 왜 집실자일까 하고 이해만 했더라도 좀 한 번쯤 고민 좀 했더라도 쉽게 집실자로 이야기로 다가오고요, 외울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나누어 봅니다. 위에 여러분이 배웠죠. 운면이라고 하고 간머리라고 배웠던 것, 즉 어떤 글자에서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해서 간머리라고 그랬고요. 마치 갓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전부 집이랑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를 지자입니다. 즉 이것은 화살이 땅에 이르는 거나 새가 내려와서 앉은 모양입니다. 즉 어떤 집에 이르러서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집, 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집실 또는 방실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집실로 외우셔야 되겠죠. 중요한 건 건물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 이르러서 들어가는 공간이 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물은 집 가짜가 있지만요, 이건 집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르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실내 거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방방자는 따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방방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나타내는 문호자, 지게호자에다가 모방자죠. 하지만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집 안에 들어가서 이르는 곳이다 해서 집실자입니다. 이것은 건물, 하우스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우스 하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영어 좀 했죠? 하얀 집을 뭐라고 하죠? 네, 저 학생 맞았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그럼 푸른 집, 청와대를 뭐라고 그러죠? 블루 하우스. 맞습니다. 그러면요, 시커먼 집은 블랙 하우스 맞죠? 그럼 투명 집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투명하죠? 여러분 저를 비웃는군요. 그런 60년대 개그를 하고 있다니. 저는 그게 사실 최신식, 최현대식 유머입니다. 그나마 이해하시고 그 다음 글자로 들어가죠. 응용 한자를 보니까요, 교실입니다. 즉 가르치는 집이다. 그러나 이게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이르는 공간, 즉 홀과 같은 경우를 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실은 가르칠 수 있는 공간, 가르칠 수 있는 방, 그런 쯤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 정실. 예, 여러분들은 이 정실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만 알아도 좋습니다. 본부인을 정실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도 정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건 커플링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로 같이 가보죠. 그 다음 자는요, 열십자입니다. 이 열십자는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십자가 때문에 알더구만요. 우리나라처럼 열십자를 많이 세워놓은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참 많이도 널리 쓰이는 나라지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라고 외우면 안 되죠. 열십자입니다. 왜 열십자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일에다가 뚫는다. 즉 하나에서부터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10곳 거기까지 딱 끊어버린다. 그것은 바로 10개더라 해서 10십이죠. 옛날 사람이야 손가락만 세면 끝난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10십입니다. 응용 한자로 보면요. 10중 8구, 열 가운데 여덟 아홉, 즉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확실한 퍼센트죠. 10중 8구, 즉 뭐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여덟 아홉은 꼭 맞춘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확실한 경우를 10중 8구라고 그랬죠. 물론 약간의 의심을 남겨놓습니다. 1% 정도요. 그 다음 자는요. 여러분 이 글자를 시험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7급 배정 한자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8급에 나오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이 도금을 써라 그러거든요. 도금이 뭡니까? 이 끝자만 읽는 걸 도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훈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음이라고 그러죠. 즉 이것을 뜻이라고 그러고 이걸 음이라고 그럽니다. 즉 훈과 음입니다. 훈음을 써라 그러면 10십이 맞고요. 도금만 써라 그러면 10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십이 달월 앞에서만 꼭 읽히는 음가가 10시로 읽혀서 시월입니다. 이것을 10월 이렇게 도금을 쓰면 틀린다고 보겠죠. 여러분들 배정 한자는 열심히 외웠는데 꼭 단어 연습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10십자도 알고 달월자도 압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갑니다. 당당하게 아이는 아주 당차게 쓰고 나옵니다. 10월. 네, 채점관 뭐라고 그럽니까? 가차 없지요. 이건 틀렸구나. 왜요? 10십이 아니고 이때는 10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달월 앞에서 그렇게 쓰이는 글자가 6, 6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6월이라고 읽지 6월이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5, 뉴월로 해서 5, 뉴월 해서 또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도 묵인하여 쓰이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다섯오자입니다. 이 다섯오자는요. 다섯이라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좀 더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늘, 땅. 하늘과 땅이라고 배웠죠. 한일, 두이는 한일은 하늘이요. 그 밑에 한일은 땅이다. 거기에 이렇게 X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X표 해놓고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늘과 땅 사이에 교차하도록 만들어진 오행. 즉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자연적인 개념, 오행의 개념을 쓰다가 보니까 그게 다섯이더라 해서 숫자 5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5개를 펴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 하늘과 땅 사이에 수없는 변화에 교차해서 일어나는 일은 오행의 역할이더라 해서 우리도 지금도 음양 오행 또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요. 그럴 때 다섯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섯오는요. 단순히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교차해서 일어났던 변화의 수 다섯오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수 9구를 배웠었죠. 구미호 할 때 9구. 이것은 팔의 관절처럼 변화의 수다. 그래서 9구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럼 그 예로 들어가 보죠. 금방 앞에서도 얘기했던 5, 6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월 앞에서는 5, 6월 이렇게 써야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오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름명자죠. 즉 5명, 5명이라는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임금왕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왕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있고요.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심지어는요. 남자들은 배에다 새기고 싶어 하기까지 하지요. 자랑하려고요. 왕 노릇하려고요. 그런데 이 어원을 아신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어원으로 같이 가보시죠. 이 어원을 보면요. 하나, 둘, 셋. 즉 하늘, 땅,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꿰뚫어서 다스리도록 내려준 사람이 임금이란 뜻입니다. 즉 하늘의 순리를 알고 땅의 자연적인 순리를 알고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 그 사람이 임금이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글자가 단순히 통치의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임금이라는 말이 없었죠. 신라사에 보면은요, 입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가 튼튼해서 그 입금의 수를 통해서 이 입금이 많고 단단한 사람이 귀하다 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죠. 입금왕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환인, 환웅, 환검, 즉 단군의 이름들을 따서 인웅검이라는 말을 된소리로 하다 보니까 임금이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임금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인웅검, 환인, 환웅, 환검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치자의 이름들이었죠. 그것이 된소리로 났건 아니면 저처럼 이빨이 튼튼해서 치과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건, 중요한 건 입금왕이 됐든 아니면 인웅검이 됐든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려준 그런 것이 임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함부로 배에다 임금왕자 새기지 마십시오. 안 새겨진다고 매직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럼 같이 응용 단어를 보죠. 왕실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왕이 사는 공간을 왕실이라고 그러겠죠. 즉 왕이 사는 방입니다. 사실 이게 방이라는 의미보다는 왕이 거하는 어떤 공간을 왕실이라고 그러죠. 왜요? 이게 방실이 아니고 집실, 즉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대왕, 왕 중에서도 뭐 상왕이 있듯이 큰 왕을 대왕이라고 그러죠. 즉 큰데 임금왕, 큰 왕이란 뜻입니다. 이처럼요, 어원을 알고 들어가면 한자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 자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 여러분이 외출하다라고 쓸 때 쓰는 그런 바깥외자입니다. 이 바깥외자는요, 실제로 어원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전역석 옆에 전복자거든요. 전역석과 전복이 무슨 의미로 결합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역석이 있고요, 전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옛날에 점은 아무래도 낮에 치는 경우가 많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점 치는 일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즉 당시에 풍습 외의 일이었다. 풍습 밖의 일이다 하다 보니까 바깥외, 박외로 쓰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녁에 점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점은 분명히 낮에 천재를 지내건 뭐 기우제를 지내건 전부 낮에 지내죠. 그러다 저녁에 점을 치는 일은 예상 밖의 일이고 관례 밖의 일이다. 아주 다급한 일이다 해서 박외, 바깥외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응용 단어는요, 외국, 즉 밖의 나라, 밖의 나라를 외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밖의 외 나라를 외국이라고 그러고요. 실외,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사는 공간, 거실, 외를 실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자는요, 충분하게 이야기입니다. 바깥 외자가 저녁에 점치는 일은 예상 밖이구나 하는 사실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은 쉽게 외우죠.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만나본 자죠. 월화수목금토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자고요. 또 한 달, 두 달 할 때 쉽게 만나봤을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요, 상형자입니다. 상형자라는 건 모양을 본땄다는 얘기죠. 어떤 모양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달이 있다면 그 달에 구름이 꼈을 때 그 구름을 표시하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달월은 해 외의 반대말 달을 뜻하기도 하지만 달이 한번 보름달이 다시 오기는 한 달이 걸린다 해서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월로도 쓰이죠. 그 응용자를 보면요, 생년월일 때 난, 해, 달, 월, 그 다음 또 날일, 태어난 해, 달, 일, 이걸 생년월이라고 그러고요. 1월, 해와 달을 1월이라고도 하죠. 또는 세월을 1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달월이 어떠한 글자의
왼쪽에 붙으면, 즉 여기에 해일이 오고 이쪽에 왼쪽에 붙으면 전부 다 어떠한 의미로서 쓰이느냐와 오른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 글자가 달라집니다. 즉, 이 앞에 해일이 오고 해일 오른쪽에 달월이 온다. 즉, 해일의 오른쪽, 이 글자의 왼쪽에 어떤 글자가 오면 이것은 대부분 달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그 외의 부분, 즉, 이 달월이 어떤 글자가 요 앞에 온다. 즉, 왼쪽에 붙으면 고기육변 달월, 또 밑에 와도 고기육변 달월이 95% 정도 됩니다. 즉, 달월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육달월이라고도 하고 달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달월은요, 달월의 달로 쓰이는 경우는 대부분 어떠한 글자의 오른쪽으로 올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육달월로, 즉 고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달월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두입니다. 제가 한일 두이의 어떠한 의미는 단순한 수 개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과 땅이라는 공간을 둘로 표시해서 두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X표를 해놓고 그 변화의 수 5를 썼던 것처럼 요 한일은 하늘, 요 한일은 땅. 그래서 두 개라는 개념을 부호화시킨 겁니다. 사실 어떤 나무의 두 개를 본딴 글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늘, 변하지 않는 땅을 부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과 땅이라는 개념도 같이 있다는 거죠. 2년 하면 햇수로 두 해를 뜻하는 거고요. 2세라고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 그 30년의 다음 세대,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그 다음 세대를 2세라고 하죠. 여러분들은요, 장가를 드는 순간 2세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2세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인류 사상 한 대도 안 끊긴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은 그만큼 귀하고요, 여러분은 그만큼 무언가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 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는요, 사람인 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인 자처럼 생겼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왜요? 변화를 거쳐서 생겼거든요. 어떤 어원으로 바뀌었는지 같이 가보시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못 사니까 기대어서 사는 게 사람이다. 참 뜻풀이가 멋있죠. 그러나 이 어원은요, 서 있는 사람의 모양, 그것이 본따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풀이하기는 한 사람은 자빠질래니까 두 사람이 기세에서 산다. 즉 남편, 부인 또는 남자, 여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어쩜 그렇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담 하나 할게요. 해로동열이라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 바닷속에. 뭔 이야기입니까? 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닌 두 가지 물고기가 하나로 합쳐져야만 한 생물이 된답니다. 백년해로 한다는 거요. 그와 같은 겁니다. 아, 여러분한테 너무 일찍 제가 주례사를 섰군요. 죄송합니다. 그 예로 가보겠습니다. 만인이라는 자가 있고요. 외국인이라고 할 때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즉 만인은 이때 1만만 자가 아니고 수의 완전수다에서 모든이란 뜻이 있죠. 모든 사람을 만인이라고 그러고요. 외국인 하면 외국 나라의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그러겠죠. 바깥 나라의 사람, 외국인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를 같이 한번 보죠. 다음 자는요, 해일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었을 때 첫 출발은 해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니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나리를 달월이라고 외웁니다. 나리를 달월이 아니죠. 처음 출발은요, 해로 만들어졌거든요. 해가 한 번 떴다가 지면 하루가 날이 샜다 해서 나릴로 바뀐 거예요. 첫 출발은 해였죠. 그래, 그 어원의 출발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했죠. 제 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죠. 누구라도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고 태양을 그려라 그러면 어째 이거를
그렇게 자라는지 이것은 틀림없이 태양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이 해가 뜨면 해일이요. 그 해가 하루 떠서 지나면 날이 지나갔다 해서 날일로도 쓰이죠. 예를 들면 한일 관계가 우호적이다 할 때 한국과 일본 할 때 한일, 그 다음 생일, 태어난 날이죠. 이때는 날일 일자입니다. 생일이니까 이때는 태어난 해가 아니고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쓰이는 글자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처럼 한자는 어원을 통해서만 분별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여러분 그 어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자를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같이 보시죠. 그 다음 자는 한일입니다. 제가 이 한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100에 90명 정도는 어떤 물건을 하나 놓고 그 모양을 본땄다 그럽니다. 이것은 결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같이 보시죠. 어떠한 하늘이나 땅에 소위 말하면 기준선의 개념을 부호화시킨 겁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하늘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땅이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기준선이다 라고 해놓고 하나다 해놓고 한일입니다. 그래 기준선의 어떤 작대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거죠. 1인, 한 사람을 1인이라고 그러고요. 일장, 한 가지 장점이 있다 할 때 일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다 일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장점이 있이 태어났습니다. 왜요? 손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손바닥의 모양을 본딴 자가 손수자입니다. 손수가 들어가면 전부 재주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수, 노래하는 손, 즉 노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목수, 나무를 만지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 이처럼 손만 있으면 다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재주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랬을 때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의미 속에 더 활동적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자로 가시죠. 그 다음 자는요, 긴장자입니다. 이 긴장자는요, 원래 어원 출발이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 머리 좀 유심히 보지 마십시오. 어원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래 어원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뒷다리를 끌고 앞에 지팡이를 짚고요, 사람 얼굴이고 여기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사람, 즉 머리는 깎지 않는 게 법도고 윤리였고 깎을 미장원도 없습니다. 이발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안 깎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머리가 길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머리가 길다, 긴장, 긴 사람은 어른이다 해서 어른장입니다. 머리카락이 길은 사람이 어른일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왜요? 그랬잖아요. 이발소가 없고 머리 깎는 곳이 없다니까요. 물론 여러분은 저처럼 대머리인 사람도 나이가 들면 뭐 대접받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요. 정말 머리가 길면 틀림없이 나이가 먹습니다. 그래서 긴장, 어른장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응용 단어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장녀. 이때는 머리카락이 긴 여자냐? 그게 아니고 어른이 된 여자, 즉 집안에서 가장 어른된 여자, 맏딸을 장녀라고 그러겠죠. 생장,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는 걸 생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장이라는 표현처럼 생장이라는 말이 원 출발이 좋죠. 태어나서 성장한다. 그것을 생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가 배정한자거든요. 중요한 거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한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